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 안내사 영어 면접 전략 강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 디지털대학교 영어학부 학생분들이 오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 그리고 이 자격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자격증 중에서도 영어 면접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호기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호기현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루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실제로 지금 현재 가이드, 즉 우리가 말하는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로 활동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를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문화를 통역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문화통역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 자부심 있게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이 저의 경험들이 좀 다양한 후배분들 혹은 이 업계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4년 전에 가이드 분들끼리 우리가 아무래도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여행의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재밌는 여행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현재 가이드 협동조합 혹은 가이드쿱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여행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런 쪽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할 때는 연평균 1000명 정도, 그리고 뭐 더 많이 만날 때도 있고 더 적게 만날 때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저 정도의 다양한 국가에서 오시는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혹은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형태로 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관광통역 안내사, 특히 관광 쪽에 어떤 통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어를 우리가 잘한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을 저 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한국 분들은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예를 들면 발음이 좋다, 혹은 뭐 문법이 완벽하다, 혹은 뭐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 된다, 뭐 등등등 기타 등등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정의가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요 몇 년간 이제 학생분들과 호흡하면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너무 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에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제가 오늘 이 강의 끝에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지난번에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의 기본적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2차 강의고 특히 이제 영어 면접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국어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기본 홍보 대사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을 소개하는 영어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해외 나가셨을 때 한국어 투어가 아니라 영어로 혹시 투어를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직업에 적합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적합한 자격 조건은 일단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는 굉장히 많으시고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좀 크신 분들이 확실히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따가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피곤함이 조금 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들이랑 말하는 게 피곤하고 뭐 이런 게 대인관계가 좀 어려우시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 하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사소통이 편하신 분들이 유리하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적은 인원에서 많은 인원까지 내가 직접 내 의사결정에 따라서 여행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많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을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이 크시거나 혹은 내가 외국인 만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선생님들이 이제 필기 그리고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나뉘는데요. 필기 시험을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점수가 있어야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이 시험 중에서도 저 면접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접수 일정만 말씀드리면 접수는 7월 4일에서 8일이고 필기 시험이 8월 20일 보고요. 영어 면접 시험이 11월 5일에서 6일 이틀에 걸쳐서 이 중에 이제 하루만 나가셔서 시험을 보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정도 일정을 맞추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네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국가관 그리고 전문 지식 그리고 예의 그리고 정확성과 논리성 이 네 가지 항목의 평가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1인당 여기는 10분에서 15분 내외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한 5분에서 7분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이니까 60점 이상 평가 점수를 받으신다면 영어 면접 시험에서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필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다 촬영을 해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서울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인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이렇게 6개 지역에서 보고요. 응시 인원에 따라서 뭐 한 장소는 이렇게 취소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이때 시험 응시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보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서 시험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제주도나 부산 쪽에서도 많이 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간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문제가 더 쉽다. 뭐 면접관분들이 더 친절하다. 이런 약간 이제 루머가 돌아서 일부러 서울 사심해도 제주도 가서 시험 보시고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내가 만약에 실력이 잘 준비가 돼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 실제로 시험 보시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오는 질문들이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지역의 차이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장소는 일단 학교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교인데요. 연도마다 이제 학교가 섭외가 되지 않다거나 혹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끔은 이제 회사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면접 장소는 이제 주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 일자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돼 있고 그 날짜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균적으로는 2번의 시간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한 시간대에 한 타임에 배정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가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뭐 토요일 날 보시는 분 계시고 일요일 날 보시는 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내가 맞는 시간대에 가셔서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하는 시간 이런 거 포함하면 보통 한 3시간, 짧게는 한 2시간 정도 안에서 시험은 다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장인데요. 면접을 보러 가실 때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면접 복장을 하고 가신다는 거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정장 스타일이실 텐데요. 뭐 굳이 넥타이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저렇게 정장 수트로 뭔가 맞춰 입으실 때는 넥타이까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신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꼭 입으셔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갈수록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부르는 형태, 면바지에 와이셔츠 입고 그 위에 자켓을 입는 정도, 그리고 날짜가 11월이기 때문에 조금 쌀쌀하면 코트를 위에 걸치는 정도, 혹은 니트류의 옷을 입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면접이라고 해서 무슨 신입사원 면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정장 형태도 괜찮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깔끔한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참고할 만한 사진이 없어서 가져온 사진들이 전부 정장 위주의 사진들인데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바지 입으셔도 전혀 관계없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입으시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장 바지에 뭐 니트류를 하나 걸치고 뭐 이런 뭐 장식구를 단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이제 코트를 입으신다든지 뭐 형태로 하고,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단발도 괜찮고 뭐 긴 머리도 괜찮으신데 좀 깔끔하게만 머리 손질하셔가지고 정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입사원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복장은 깔끔하고 단정한 형태가 좋다. 하지만 반드시 수트나 이런 정장 형태는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내 시간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간보다 일찍 가실 거기 때문에 저 전체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냥 시간대 상관없이 들어가셔가지고 다 대기를 하면서 본인의 각자 공부를 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시다가, 자, 이제 스태프분이 몇 시 시험 보시는 분들 수험표 들고 어디로 이동하세요, 이제 이러면 그 시간대에 맞는 분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시게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전에는 그 시간대 분들만 대기를 하시다가, 내가 이제 실제로 정말 이제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 그 바로 전에 저렇게 외부에 있는 의자에서 혼자 대기를 하시다가 앞에 이제 면접자분이 나오시면 내가 들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옛날 이제 고등학교 복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시게 되고요. 면접장 이제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저 왼쪽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저 의자와 책상이 바로 면접자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앉으시게 될 의자와 책상일 것이고요. 그 앞에 놓여있는 5개의 의자와 책상이 있는데 저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한 칸씩 띄어앉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면접관은 3분이시기 때문에 의자 책상이 저렇게 3명 정도 앉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과 면접자의 간격은 대략 1.5m 내외가 되니까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셔야 면접관 분들이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명료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은 좀 큰 목소리로 밝고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관 분들인데요. 이제 누가 그럼 나의 이 영어를 이렇게 평가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구술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관광, 그리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명의 면접관 중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크게 3분야에서 저희를 평가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혹은 이제 관광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관광에 대한 평가들을 같이 하시게 되고요. 학계에서는 영문과나 관광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영문과 교수님 당연히 영어를 평가하게 될 거고, 관광학과 교수님은 당연히 관광적인 부분을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선배 관광통역 안내사나 여행사 임직원, 즉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학계, 업계 이렇게 섞여서
오셔서 이런 평가를 해주시게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을 만날지는 사실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관 분들의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되게, 면접자분들이 잘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잘 웃어주시면서 밝게 분위기를 풀어가는 그런 면접관은 이게 훈훈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훈훈한 면접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왜 이렇게 막 안경 막 이렇게 올리시면서 되게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보시는 그런 분들도, 이런 분들만 모여있는 또 그런 곳들도 있고, 이게 참 복불복인데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했다, 내가 잘 준비했다, 그러면 아무리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잘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냐이지 어떤 분들을 만나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전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오후는 너무 많은 이제 면접자료들 보다 보니까 좀 지치셔 하는 기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의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내 스스로가 그냥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면접 시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를 기점으로 많이 달라졌는데요. 시간은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7분 내외로 시험을 보는데요. 2021년 이전에는 3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냅니다. 그러면 면접자분이 내가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대답을 준비를 잘 못해서 문제가 짧으면 시간을 맞추려고 더 많은 문제를 내는 형태였다면 2021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면접관 분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앉자마자 제가 오늘 3문제를 낼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3문제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크게 변화가 없으면 2022년에도 3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2021년 이전에는 한 문제당 내가 뭐 한 1분 혹은 뭐 40초에서 1분 30초 그 사이로 내가 그 문제에 따라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했다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3문제만 물어보는데 딱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준비 많이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무조건 모든 컨텐츠를 1분 30초 정도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간에 맞춰서 이런 문제들을 준비하실 때 조금은 길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1분 30초 정도가요, 11포인트로 한 A4 반장 정도를 준비하시면 대략 1분 30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인별로 영어를 빨리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좀 천천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차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A4 반장, 11포인트 A4 반장 정도가 1분 30초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영어 문제가 2문제 나오고요. 한국어 문제가 1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즉, 경복궁을 준비한다? 그럼 경복궁을 영어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한국어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준비하셔야 하고, 좀 재밌는 거는 지금은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영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중 되면은요 한국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도 영어로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결국에 영계국어를 하게 되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편할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만 면접에 좀 합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것이 어떤 문제 나와요? 뭐 준비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면접을,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내가 한국의 관광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한 3년이나 4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통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가
개인과 관련된 질문들, 문화유산, 관광지, 그 다음에 한국에 관련된 거, 그 다음 관광산업, 실무, 개론, 그리고 관광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총 8개 정도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혼자 다 준비하나 라는 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학원에 오시는 경우들에서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학원에 오시면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나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방법도 좋고, 내가 이제 그러실 수 있다면, 근데 아니면 혹은 너무 지역에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학원이 대부분 다 서울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지역적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업무 특성상 어딘가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받기보다는 서로 소개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학원을 다니시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모임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라서요. 좀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면접의 기출문제들이 쭉 보시면 일단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가이드가 되려고 하시냐? 가이드로서 나의 장점이 뭐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냐? 시험 취득한 이후에 어떤 여행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냐? 취득한 이후에 어떤 가이드가 되고 싶으시냐? 아니면 왜 가이드를 민간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 같냐? 뭐 돈이 적은데 이런 거 괜찮으시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요. 순전히 이제 자기의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문화유산으로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문화유산이나 관광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한 문화유산이라는 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가 될 거고, 수원화성 설명해 보세요. 뭐 종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뭐 하회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사물놀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경우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DMZ에 대해 말해보세요. 뭐 인사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광장시장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뭐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막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풍습,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역사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뭐 불교에 대해서 뭐 유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든지, 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풍속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뭐 공휴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통 명절에 대해서 말해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셨는데도 막 너무 이제 내가 이런 걸 영어로 말할 수 있다니 너무 흥분되고 좀 좋지 않으십니까요? 아니면 너무나 이런 것까지 내가 영어로 다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다음 이제 5번째가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류라든지 마이스, 이 회의 산업입니다. 의료 관광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스키라든지 뭐 이런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 실무 관련이라 그래서 투어할 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 실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빈도수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실무 관련 경험이 없으실 거다 보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아마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따가 그 관련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호텔에 갔는데 방이 예약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돌발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학 개론이라 그래서 관광 학문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코리아, 그 다음에, 관광학 개론이라는 건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행주간,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여행주간이 한창 있었을 때는 그런 거 한번 말해보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뭐 관광 두레가 어떤 정책인지 말해보세요. 뭐 무장의 여행이 뭔지 이야기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이슈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관광 이슈. 특히 이제 역사 왜곡이라든지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있었었잖아요. 너무나 지금은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좀 그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너무 없어서 문제, 지금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으냐, 뭐 이런 정도의 이슈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제가 하고 있고 학생분들하고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저 스스로도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하고도 제가 이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지만 실제로 기출문제는 대략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기출문제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신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3,400개도 사실 많은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 시험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더 잘 이야기하고 잘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 그리고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경복궁을 준비할 거야. 그러면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 맨 먼저 하시는 게 영어를 찾아보시는 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영어를 먼저 찾아보시면 안 되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한국어 중에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말할까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 이 컨텐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국어로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에서 400개가 되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모두 외우냐?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300개에서 400개 되는 기출문제에 무엇을 외우고 들어가냐? 키워드를 외우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 키워드와 관련돼 있는 영어 문장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즉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을 말할까는 반드시 한국어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구성하실 때 선생님들은 일단 한국어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영어 문장으로 내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어도 막 이렇게 문장으로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나만의 영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 30초 내외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경복궁 준비해야지, 정리해야지 하고서 구글에다가 이제 경복궁을 막 검색하실 거 아니세요? 그러면은 그 경복궁에 관련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오래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면접자님께서 면접관이 면접자가 대답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 저분한테 가이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정답을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시간 안에 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지루하게 말씀을 하시면 면접관분들이 막 이렇게 하품하시거든요, 중간에. 그럼 절대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묘사를 하듯이 좀 더 이야기가 맛깔나게 설명한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좀 예쁜 말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가지고 묘사를 하듯이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문화재에 대해 설명할 경우에도 이 시험은 역사 시험이나 영어 시험이 아니라 관광 시험이기 때문에 이 관광지가 혹은 문화재가 어떠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예를 함께 마지막에 함께 정리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 나눠드리는 자료인데요. 그 경복궁 중에서도 앞에 보시면 연혁, 그 다음에 풍수, 기능, 그 다음에 또 연혁, 그리고 건물, 그리고 관광자원 이런 식으로 한국어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번 난 경복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연혁에 대해서 먼저 말해줄 거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저는 이제 한국어가 있지만 한국어는 지금 여기 지명관계상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영어로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랬을 때 영어로 이렇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문장을 다 이야기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복궁만 외울 것이다. 그럼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문장을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에서 내가 연혁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The First and Main Royal Palace 이거 하나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자. 그럼 경복궁 was 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다 하시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built by King 태조 이런 표현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문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풍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복궁이 풍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은 역사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경복궁은 풍수가 그게 아니라던데요? 이건 뭐 논란이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풍수라는 형태를 저는 이제 뭐라고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Traditional Practice of Geomancy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냥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발음하는 건 팽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펑슈이, 핑슈이, 팽슈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내가 팽슈이 결국 이거 뭐냐? 배산임수니까 배산임수. 그럼 여기는 having the mountain to the north and the river Han to the south라고 돼 있지만 내가 결국에는 앞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다는 얘기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로 바꾸셔야 되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냥 뒤에는 산이 있다? 그러면 mountain at the back, the river to the front 이렇게 하시는지 back with the mountain, 그다음 front with the river. 이건데 모든 상관이 없죠.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문법이나 문장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능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팰리스라고 하는 곳이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듯이 정치의 공간이면서 그런 궁중에서 삶을 사는 곳이다 보니까 politics and living quarters 이거 두 개가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서는 it plays the role of the center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그리고 as well as the living quarters of the royal family in the dynasty라고 돼 있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it serves as a political place but also living place for the royal family 이렇게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준비할 때 맨날 이렇게 외워서 말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영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상 외워서 하는 영어보다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외워가지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 맞춰 써야지 라고 보통 우리 학원 같은 데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말할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나만의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 시험이 가르쳐 주신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 넘어가면 근데 이게 임진왜란 아니죠. Japanese invasion of 1592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때 burn down 된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고 다시 이게 restoration work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됐다라는 표현이 이런 연역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면접 시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얼개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경복궁에
대표적인 건물들은 뭐뭐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comprised of several palace buildings 이렇게 돼 있는데 뭐 the most important building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셔도 상관없는 거고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는 대표적인 건물이 이거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간다면 뭐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광 자원으로 경복궁이 지금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어 라는 표현.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Royal Chaining Guard Ceremony 아니면 Royal Guard Chaining Ceremony 해서 우리가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경우는 야간에 오픈이 안 되는데 봄, 가을에 이제 야간 개방을 하고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Night Sightseeing Destination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리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복 입고 외국인들이 엄청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한류의 영향. 그래서 thanks to 한류 그러면서 한복, wear 한복 그리고 taking a lot of pictures in front of the palace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 1분 30초 걸린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한국어로 내가 이제 한국어 텍스트를 보시고 내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되겠다를 1번부터 대략 8번, 많게는 8번, 적게는 1번부터 5번까지 쫙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내가 맞는 영어 키워드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표현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동사며 명사며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부 상관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의 표현 방식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제가 태극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한번 말해볼 텐데요. 만약에 외국인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저 이름이 루피니까 루피 what is the meaning of your national fla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다 알죠. 이게 한국어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막상 영어로 설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에 있는 이런 상징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혹은 있더라도 야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맞게 설명하는 건가?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죠. 저희 학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의 지원 동기가 대부분 내가 해외를 갔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글이 몇 글자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시험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영어로 얘기하는 것. 이게 되게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이 태극기를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1번 저 태극기가 뭔지 태극기 정의를 먼저 설명해 줘야지. 2번 저 하얀색 저게 뭔지 설명해 줘야지. 3번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뭔지 설명해 줘야지. 마지막으로 양쪽에 있는 저 네 괴에 대해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5번 이 태극기를 우리가 언제 쓰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짜자자자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눠드렸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적 용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코리안 내셔널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라고 부른다.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저 circle 이게 two equal parts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yin and yang이라 그래가지고 음양 이론에 따라서 나온다. 그런데 저 red 컬러는 어떤 걸 상징한다. 그리고 blue 컬러는 뭘 상징한다. 이런 것들을 쭉 거기다가 같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제가 내용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맛보기. 그리고 나서 이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를 의미하냐?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four trigram이라고 우리가 괴라고 부르는 거를 뭐 four bars라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왜냐면 우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four trigram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그냥 four bars at the corners 이렇게 얘기하셔도 전혀 관계없다.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여기는 좀 지명관계에서 제가 짧아가지고 표현을 다 못해놨지만 white backgroun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선생님들 혹시 뭐 순수성 혹은 평화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purity, peace. It symbolizes the peace. The white background is symbolizes the peace of Korean peoples.
And that's the nature of Koreans.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언제 쓰냐? 우리가 National Holiday에 이거를 뭐 support 아니면 hang at the balcony or veranda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이게 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근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 2000년에 등재된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경주 역사 유적지구인데요.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막연하죠, 이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총 5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저렇게 나눠놨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 Capital City of Silla Kingdom. 그건 다 아시죠? 그리고 1000 years. 이거는 이제 국사를 공부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만한 거. 여기는 문화유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Outdoor Museum이라고 많이 불러. 경주 가시는 이유가 저거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divided into 5 major section으로 나눠져 있다. 남산, 월성, 대릉, 황룡사, 산성, 예를.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외우는 거는 뭐 다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경주 Historic Area가 52 designated cultural assets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는 표현이 돼 있고, 이게 2000년에 등재되었다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도는 모두 다 외워갖고 가셔야 되는, 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료관광은 너무 많은데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영화 보시면은 의료관광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이게 뭐다? 그냥 purpose of getting a medical treatment인데 이거를 traveling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줄에 travel 나와 있죠. 근데 travel with medical treatment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에는 그럼 뭐가 있는지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cancer treatment, dental treatment, plastic surgery, skin care, medical screening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메디컬 트리트먼트의 종류 이렇게 하시고, 근데 왜 한국으로 와? 이거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Korea offers 하면서 뭐뭐뭐뭐를 우리가 제공한다라고 딱딱딱딱 정의를 해놓으시면 되고, 우리가 마지막 또 다른 거 thanks to Korean Wave 한류죠. K-뷰티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어서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왜 관광산업에 중요하냐? 이게 related to the other industry. 결국에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value added가 굉장히 높다. 이런 표현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의료관광도 준비가 다 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얼마나 요약을 잘하냐.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보고 내가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국어로 의료관광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스토리텔링의 컨텐츠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자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무 대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음식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손님이 불만이 있어? 왜 불만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불만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 불만 사항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불만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손님의 음식 습관을 미리 알아놓겠다. 나는 왜냐하면 가이드는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정도의 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하시거나 뭐 도움을 따로 받으시면서 그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제가 이 5개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나만의 영어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내가 남이 써놓은 문장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면요, 전혀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영어 스타일. 그래서 뭐를 찾아내셔야 되냐면, 내가 영어를 빨리 하는 스타일이냐, 내가 영어를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냐, 나는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캐주얼한 말을 좋아하냐, 아니면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하냐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만의 영어 스타일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여쭤보면은 한 번도 내가 어떤 식으로 영어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나만의 영어 스타일을 찾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실 때 면접관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휘, 난해한 문장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이런 거 저희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를 싫어하냐? 사전 찾아야 아는 동사들 제일 저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get, take, give 뭐 이런 걸로 모든 저희들은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그 말은 진짜 그것만 쓰면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왜냐 면접관 분들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영어를 저희는 좀 싫어하고요. 뭐를 좋아하냐면 얼마만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쓰지 않습니다. 쉬운 영어들로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끝날 때는 내가 저 끝났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땡큐 정도 하시면은 이제 저 끝났어요 이 정도 뉘앙스 주실 수 있고요. 정답을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최대한 부드럽게 가이드로서 내가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좀 몰라도 돼요. 왜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대한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다른 문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은 모른다. 한글 얘기해 보시는데 저는 한글은 준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인이 어떻게 한글을 모르지? 이렇게 되면 이제 탈락되니까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문제들은 잘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대답을 하실 때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한두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날 때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 이럴 때마다 선생님들께 상황에 맞게 영어로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혀 모른다 하면 I apologize that I haven't studied the question. I'll check once again after this interview. So can I have another question please? 라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질문 잘 못 알아듣다 I'm sorry that I can hear you. Can you repeat once again please?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되시잖아요. 그럼 내가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sorry 막 이렇게 pardon what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좀 면접을 하는 듯한 좀 이런 뭐랄까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만 준비하신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처럼 제스처 손은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선은 면접관 3명에게 골고루 주시고 허리를 펴고 다리를 벌리지 않은 쩍벌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 벌리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거 정도는 뭐 그냥 면접의 기본 사항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태도를 많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웃고 있나 안 웃고 있나 선생님들 솔직히 입장 바꿔서 막 인상 쓰고 있는 가이드한테 가이드 받고 싶으세요? 막 일로 오세요. 막 이런 분들한테 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하느냐. 그리고, 가이드 할 때, 여기는요, 경복궁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는 가이드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라도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내용이 너무 어려워. 난 여행 왔는데 막 지금 여기 지금 막 공부하러 온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쉽고 자신있게 그리고 밝게 이야기하자. 이게 면접의 3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 상황마다 이건 다 다른 겁니다.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관광통역 안내사가 필요한 영어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가 갖춰야 하는 참 영어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영어가 아니고 나 이만큼 영어에 이런 거를 진짜 뽐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그리고 모국어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국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배려가 있는 영어가 제가 봤을 때 관광통역 안내사가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음, 문법 이런 거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기본적으로 할 그 역량만 갖추고 계신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통역 안내사의 영어는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그 영어를 못한다는 게 보통은 발음 아니면 문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자신 있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할 때는 실제로 한국 사람은 있지도 않아요. 외국인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금 제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쿱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좋은 상품들도 많이, 여행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혹시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저한테 저 오늘 여기 서울디지털대학교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몇 면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반갑게 곱하기 2, 3으로 반갑게 제가 맞이해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 꼭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